네. 그 한국 영화에서의 1980년대를 들여다보는 지금 7절씨. 그 1강에서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1980년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윤종빈 감독의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1980년대를 들여다보겠는데요. 그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980년대가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한 그 영화에서 그 원조격인 작품이랄까요? 이 영화가 최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980년대라는 시대가 아주 새삼스럽게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영화가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입니다. 김대승 감독이 2000년도에 연출했고요. 이병헌 씨와 고인이 된 이은주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죠. 아주 웰메이드 멜로 드라마였는데 이 영화는 2000년 봄이라는 현재와 1983년 여름이라는 과거를 오가면서 벌어지는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그 멜로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까지의 영화들에서 우리 과거의 어떤 시대를 그리면은 보통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전 시대가 시대적 배경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영화들도 그렇죠. 가령 그 곽지영 감독의 클래식이라는 영화도 1960년대 말, 1968년,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현재와 그 과거를 오가면서 펼쳐진 영화인데요.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는 1983년 여름이라는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면서 그 감독에게 1980년대가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물들이 1980년대를 살아갔다는 것인데 그만큼 80년대가 이제는 그 오늘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던 그 2000년 당시에 1980년대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로 부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2012년에 개봉됐던 건축학개론 혹시 보셨나요? 그 건축학개론의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학개론에서는 1990년대가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 의미를 바로 번지 점프를 하다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건축학개론이 199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그 이후에 감독들이 이제는 그 1990년대를 자기가 그 추억하는 또는 기억하는 되돌아보는 어떤 시대로 묘사한다면은 그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1980년대가 그런 시대로 묘사됐고 그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1980년대를 다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살인의 추억이고 2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범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뤘던 바로 써니 같은 영화들도 1980년대죠. 자, 그래서 1980년대는 그 199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문민화되고 한국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화되는데 그 민주화되기 전에 그 과도기적 그 독재 시기로서의 그 1980년대에 갖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갖는 그 비민주성과 그 야만성이 그 80년대라는 시대와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80년대라는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학개론을 보시면서 시대적 갈등을 별로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90년대는 80년대와 같은 그러한 갈등이 인물들 사이에서 없죠. 건축학개론은 그저 첫사랑의 추억을 갖고 첫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그 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개론의 90년대는 그저 시대적 배경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살인의 추억뿐만이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1980년대는 그저 배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시대 자체가 영화 속에 중요한 하나의 또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0년대가 갖는 의미와 90년대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90년대를 거치면서 또 2000년대를 거치고 2010년대를 거치면서 복고는 한국 대중문화의 아주 주도적인 그 흐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복고의 의미가 예를 들면은 80년대를 바라보는 복고의 의미와 90년대를 바라보는 복고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80년대를 바라보는 복고는 시대의 아픔이 일반적으로 바탕에 깔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물론 써니처럼 그걸 희화하고 그 아픔을 별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펼쳐졌던 인물들의 어떤 재미난 뭐 사연들만 추적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살인의 추억이나 그 범죄와의 전쟁처럼 시대의 아픔이 같이 강하게든 약하게든 깔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80년대라는 시대를 읽는 것과 90년대라는 시대를 읽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범죄와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속의 80년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2월에 개봉돼서 500만 가까운 흥행 성적을 일궈냈죠. 윤종빈 감독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중앙대학교 졸업 작품인 그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서 칸느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되는 쾌거도 일궈냈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배우를 한 명 우리들에게 눈에 띄게 하는데 바로 하정우라는 아주 발군의 배우를 거기서 저희들한테 소개시키죠. 그 영화 이후 하정우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송강호, 최민식을 잇는 포스트 송강호, 포스트 최민식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두 번째 영화로 아주 흥행해서 또 비평적으로 또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또 영화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몇 년 동안 그 휴지기를 가지면서 조금 슬럼프에 빠졌던 최민식 씨가 다시 한번 그 전성기 시절의 어떤 날개를 펄럭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최민식 씨와 하정우 투톱 연기를 지켜보는 재미만으로도 이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볼만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최민식 씨가 뭐 악마를 보았대 연기 못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데 연기 잘했죠. 그런데 그 영화가 워낙 잔혹 시비에 휘말리면서 최민식 씨의 그 연기자로서의 그 진가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전소일 감독의 바람이 부는 곳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연기를 보였죠. 무슨 연기입니까? 연기를 하지 않는 연기. 연기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연기는 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은폐하고 억압함으로써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기의 극단을 보여준 영화가 바로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극단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최민식 씨. 연기자로서는 훌륭한 그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만은 대중들로부터는 그 연기력에 걸맞는 화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전성기적인 연기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자료 근거에서 1982년 부산을 배경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해고될 위기에 처한 비리 쇠관원 최익현, 최민식 씨가 분한 거죠. 그 최익현은 순찰 중에 적발한 히로뽕을 일본으로 미술출해 마지막으로 한탕하기 위해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영배, 하정우와 손을 잡습니다. 최익현은 탁월한 임기응변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최영배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죠. 주먹 넘버원 형배와 로비이신 익현은 힘을 합쳐 부산을
접수하기 시작하고 두 남자 앞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범죄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조직에 의리는 금이 가고 넘버원이 되고 싶은 나쁜 놈들 사이에 배신이 시작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한판 승부. 자,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인물의 스토리를 영화는 아주 재미나게 펼쳐 보이죠. 물론 그 전면에 나서는 그 스토리는 최익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최익현 스토리와 나란히 최영배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하정우는 후배 연기자답게 최민식 씨의 그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옆이나 뒤에 서면서 최민식 씨를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송강호가 전도연을 시종일관 받쳐주는 연기를 통해서 그 전도연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하정우는 그 또 다른 연기의 어떤 가능성,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존재감을 선명히 각인시키는 아주 송강호 외에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위대한 연기의 가능성을 하정우가 보여줬다는 것. 그 점에서 이 영화는 범죄와 전쟁은 아주 또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 범죄와 전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 대통령 노태우가 발표한 10월 13 특별선언. 그래서 10.13 그걸 따서 그냥 10.13 뭐 10월 13일을 했다고 그래서 10월 10.13 특별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 전쟁을 발표하는데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 둘째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겠다.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등을 표방한 거죠. 그 후속 조치로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이후 심야 영업 단속,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 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 유괴범,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 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보복 범죄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연 이 범죄와의 전쟁이 그만큼 실효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의도가 그렇게 순수했던 것인가는 회의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효과를 좀 봤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입니다. 그 범죄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 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런 평가를 했었다라는 것. 제가 볼 때 지금에 와서 그 범죄와 전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현실적으로 발휘했다라는 것이 뭐 일간의 평가니까 여러분이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그 간단한 평과 그 평을 통해서 그 살인의 추억의 1980년대와 그 범죄와의 전쟁의 1980년대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큰 감흥을 받고 개인 그 미니홈피인 싸이월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남긴 영화 평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옮겨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연 주목할 만하다. 여러모로. 특히 영화적 만듦새는 가히 최상의 수준이다. 영화적 만듦새는 가히 최상의 수준이다. 박찬욱, 김지훈, 봉준호 등 이 땅의 토 감독들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감독의 나이가 이제 갓 33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33이라는 거는 2012년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천재적이라는 수식이 과장만은 아닐 듯하다. 주목할 만한 데뷔작 용서받지 못한 자로 2005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2007년 비스티 보이즈의 실패로 4년여에 걸쳐 와신 상담의 세월을 보냈을 감독 윤종빈이 보란듯 되돌아온 것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죠. 자, 지금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용서받지 못한 자를 만들고 나서 2007년에 비스티 보이즈라는 두 번째 걸 만들고 범죄와 전쟁은 세 번째 영화인데 혹시 제가 범죄와 전쟁을 두 번째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실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하정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말자. 그 두 사람은 대조적 캐릭터의 두 마초를 살 떨리는 실감으로 구현했다. 2012년 내내 두 배우의 연기는 화제의 중심에 놓일 게 뻔하다. 누구는 최민식의 손을, 누구는 하정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둘만이 아니다. 조폭 못지않은 악질검사 조범석 역의 곽도원. 이 곽도원 씨 그 이후에 CF까지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두면 그 배우에게는 새로운 길이,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 하정우가 분한 최영보의 라이벌 김판호 역의 조민웅. 조연인데, 조민웅 씨도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죠. 어쨌든, 곽도원, 조민웅 등 조연들도 주연들 못지않게 빛난다. 연기 연출에서도 감독의 최상의 솜씨를 뽐내는다. 그러니까 감독은 최상의 솜씨를 뽐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주연만 잘하고 조연은 뭐 이렇게 가리는 연기는 있습니다만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조연이 아주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연이 더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조연은 연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연은 철저하게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됩니다. 조연이 주연을 압도하면 그것은 연기를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곽도원, 이 조민웅 이 두 사람은 이들은 둘도 빛났지만 최민식, 하정우 두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면서 자기들도 빛났기 때문에 정말 명조연. 우리가 조연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오달수 뭐 있죠.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그 오달수 같은 배우는 진짜 약바의 감초식으로 조연으로 나와서 주연들을 정말 잘 빛나게 해주죠. 그런 점에서 이 조민웅 씨나 곽도원 씨도 좋은 조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감독의 야심은 무엇보다 한국판 대부를 지향했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저는 그 범죄와 전쟁을 보면서 영락 없이 이 영화는 한국판 대부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화는 적지 않은 대목에서 세계 영화사의 걸작 범죄물 대부 시리즈를 인용한다. 때론 오마주로서 때로는 패러디로서. 그런데 그 인용들이 억지스럽거나 어색하지 않다. 영화의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하면서 영화의 결들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2시간 10분여일 짧지 않은 플롯을 추동하는 솜씨는 또 어떤가? 이 역시 최상의 경지다. 2011년의 성공적 대중영화들 가령 완득이, 써니, 최종병기 활 등의 버금안이 능가한다면 이해할까? 마초적 남성 세계를 그리면서 이런 류의 영화에 의뢰 등장하기 마련인 성적 설정이나 묘사가 거의 부재한다는 점도 이 영화의 인상적인 점이다. 그 선택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류의 그 마초 세계에 들어가면 의뢰 성적인 어떤 그 설정이나 그런 묘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글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그런 성적인 설정들이 그다지 강하게 부각되질 않죠. 그 점에서 이 영화는 그 뭐랄까요, 그 인물들 중심으로 가고 그 시대를 그 묘사하는데 나름대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덕목이 그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 과도한 성적 설정으로 인해서 영화의 어떤 집중성을 흐트러뜨렸더라면 범죄와의 전쟁은 그때 그만큼의 평가를 대중적으로나 비평적으로 거두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몇몇 평론 묘사는 논란을 야기시킬 법도 하다. 비약한 관객들이라면 눈을 가리지 않기 힘들 테니까. 그렇다고 그 정도가 여느 대중 영화들을 넘어서는 건 아니다. 친구 정도랄까? 빈말이 아니라 영화적 만듦새에서 이렇게 만족도 높은 영화를 만나기란 결코 흔치 않을 것이다. 자,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제 개인 미니 홈피에 옮긴 감상평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니 홈피에 그 글을 보니까 여전히 그때 그 느낌이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구체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과장된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또 직접 보시고 저의 어떤 평가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이 범죄와 전쟁은 제가 특별히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자료들이 워낙 영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화 전문가로서 가끔 영화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참 어떻게 이것을 발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터리로 만든 자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 자료 자체가 어떤 전문가들의 평 이상의 어떤 좋은 영화 이해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래서 감독의 자극이라 그럴까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왜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었는가, 연출의 변을 밝혔는데,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했는가, 그거를 밝혔는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 아까 3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감독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0년대 70년대 후반생일 겁니다. 70년대 후반생이면 80년대면은 기껏해야 초등학생 정도 됐을 텐데, 초등학생 시절의 80년대 이야기를 영화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 초등학생,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생이면은 82년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요. 이제 영화가 82년부터 90년까지 한 8년의 세월에 거쳐 펼쳐지니까, 감독도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거쳐서 중학교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기일 것 같은데요.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번 직접 감독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시대적 공기가 현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술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시대적 공기가 영화를 만들던 개봉이 이제 2012년이니까 2011년에 만들었겠죠? 2011년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다. 자,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을 만들면서 2000년대 초반이 80년대와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봉준호 감독도 살인의 추억의 80년을 통해서 여전히 야만스럽고 비겁한 2000년대를 말하고자 했을 거라는 것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권은 민주화되고 시대는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살기 각박하다는 점에서는 80년대 못지않게 2000년대 또 2010년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종빈 감독은 아예 자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80년대 시대 공기가 2000년대, 2010년대인 2010년대, 2011년인 현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다. 결국에 뭡니까?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80년대를 통해서 2010년대를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거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게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된 세태를 보면서 한 3년 전쯤 불현듯 죽은 아버지 세대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시대가 틀렸다거나 그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었다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자기 신념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꼰대 시대, 그래서 더 연민이 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윤종빈 감독의 이 자기는 우리가 자기대로 영화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는 영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결과가 감독의 의도와 정말 완벽하게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결코 80년대를 단죄하듯이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의 추억의 80년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 하고요. 계속해서 그 자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가 아버지란 원래 동경과 연민을 동시에 품게 되는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차가운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충실히 살아간 공감 가는 인물로 그리고자 했다. 이 점에서 이 영화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충분한 거리를 뛰지 않으면서 그 인물들을 연민의 그 대상으로 그리면서 이들을 의도하지 않았던 혹시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거리 부여를 하는 데는 다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인의 추억만큼 잘 만들었지만 영화적 어떤 수준이나 그 시선에서는 살인의 추억에 좀 못 미친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리떼기에서 이 범죄의 전쟁이 살인의 추억에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대를 닮고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음 시대를 설계하기 마련이다. 상식과 질서에 입각해 모든 것이 꽉 짜인 안정된 시대가 아니라 편법과 겉모술수,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이내믹한 변화가 가능했던 80년대. 영화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매력을 가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남자들을 통해 사람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지 아니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건지 묻고 싶었다. 어떻습니까? 이 물음이 영화에 보신 분들, 이 물음이 영화에 잘 드러나나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거는 잘 드러나지만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건지 그런 가능성은 별로 그다지 영화에 나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폼나게 멋지게 살고 싶었던 남자들의 의리와 배신, 욕망과 컴플렉스의 충돌이 빚는 드라마를 관객들이 때론 웃고 때론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성공했죠. 이런 재미 덕에 이 영화는 500만에 그 가까운 큰 흥행 성공을 일구는데 성공했고, 윤종빈 감독을 또 어떤 그 스타 감독으로 부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이 이 영화의 결정적인 비판의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 영화를 보면은 정말이지 최익현, 최영배의 두 인물이 정말 너무 폼납니다. 그렇게 폼나게 그려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폼나죠. 비루하지만 폼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독의 자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폼나게 묘사하는 데에선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루하고 조금 더 야비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그들을 동정적으로 보는 것,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감독으로서 그 아버지 세대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80년대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야백에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그렇게 쉽게 용인하듯이 바라보는 것,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색하고 뭐 문제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뭐 이렇게 또 누군가 물었겠죠. 너 그렇게 80년대 당당하게 살았냐? 아닙니다. 저 80년대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80년대 정말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에 저는 두려워서 데모를 하지 않고 영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어쩌면은 이 시대의 이 폭력성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몰두할 그 무엇을 필요로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 외에 다른 것도 빠져들었지만 그러면서 어떤 현실 개혁의 그 운동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비겁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늘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사는 저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50대에 넘은 나이에 고백합니다마는 항상 80년대를 돌이켜보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시대적 아픔을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야 했던 저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비겁했다라는 그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범죄와 전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대적 함의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그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 강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본 1980년대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감독의 작의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서의 1980년대는 살인의 추억에서의 80년대와는 좀 그 함의가 다릅니다. 뭐냐면 80년대는 1980년대 같은 80년대이지만 살인의 추억의 80년대는 정말 아픈 80년대였죠. 그런데 범죄의 전쟁의 80년대는 살인의 추억만큼 아프지 않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그 1980년대를 묘사하는 그 방식, 그 깊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1980년대가 써니에서의 1980년대처럼 단지 시간적 배경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아우라가 영화를 관통하죠. 그럼에도 무게중심은 시대성에 보다는 인물들, 최용배, 최익현 두 인물들의 스토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관여하는,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에 무게중심이 놓이죠. 써니처럼 시대적 배경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이 살인의 추억만큼 시대의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와 사회사 간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균형감이 자리했던 살인의 추억과는 달리 시대사보다는 개인사로 적잖이 기울어져 있죠. 이것이 범죄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세 편의 영화 살인의 추억 그리고 써니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세 편을 놓으면 여러분 뭐 편의상 맨 우측에 시간적 배경에 머무는 써니를 맨 우측에 놓고 그 좌측에 살인의 추억을 놓는다면은 그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 범죄의 전쟁이 위치하겠죠. 1980년대를 묘사한 방식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80년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암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인의 추억에서의 비판적 거리 내지 성찰도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강하게 감지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80년대라는 시대를 너무나 쉽사리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감독이 또 이 영화에 출연했던 최민식 씨나 하정우 씨가 저의 이러한 영화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그 범죄와의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살인의 추억처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것은 영화적 만듦새에서는 그 어떤 영화에 못지않게 뛰어나지만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나 사건을 그 묘사하는 어떤 그 시선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의 추억,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에서의 추억은 사실은 반어였죠.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추억이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80년대는 정말 80년대가 추억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죠. 말 그대로 1980년대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독의 작의에 100% 부응합니다. 그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화의 혐의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기 힘들어 보인다. 미화라고 단정 짓는 것 아닙니다. 미화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누구는 펄펄 뛸 겁니다. 무슨 미화냐? 또 어떤 누구는 미화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혐의의 가능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살인의 추억처럼 그 정말 그 반어적 제목을 통해서 시대를 그 날카롭게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봤던 살인의 추억과는 달리 액면 그대로 외연적 의미에서 추억의 대상으로서 1980년대를 그려낸 범죄와의 전쟁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전격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 7주차에서 결국에 그 살인의 추억과 범죄와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1980년대를 들여다봤는데 1980년대가 영화에서 갖는 어떤 중요한 의미, 이 두 영화와 또 그 번지 점프를 하다 그리고 써니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 80년대를 다룬 또 다른 영화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80년대가 어떤 의미였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구성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7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죠. 고맙습니다.